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사려 입지 못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분 해임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뭐 저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다만은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일단은 김 후보자 보신 것처럼 부끄럽다, 반성한다 등의 답변으로 연신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대통령 모욕죄 고소 얘기부터 오늘 청문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취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대통령으로서 과연 잘한 겁니까? 그렇게 안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주변에서 참모들이 그런 점에서 조금 대통령께서 좀 폭넓게 보시도록 그렇게 보좌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기대에 못 미쳤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루 못할 고초를 조국 전 장관이 당했다. 검언유착은 오래된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후보자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소신입니까? 아무래도 당의 주요 지지자들을 상대로 거기에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인을 찍고 하는 이런 관행도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자 폭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 아닙니까? 전체주의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많이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뭐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특히 먼저 짚어볼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 관련해서 참모들이 폭넓게 보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일단 김부겸 후보자로서는 적절한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 김부겸 후보자가 얘기한 폭넓은 보좌, 그때 당시 참모 구성이나 시기상으로 볼 때는 뭐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봐지긴 합니다. 2009년 7월 17일 날 그 30대 청년이 국회에서 그 전단을 뿌렸는데 그때 당시에 보좌하던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거는 민정수석실이죠. 민정수석이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예.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70대 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법고시 3번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다고 해서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대통령의 고소를 굳이 막았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당시 법무비서관도 그 판사 출신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던 분이 왔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모로 있었기 때문에 폭넓은 보좌 이게 쉽지 않았을 거고.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 문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 7월 17일에 발생했다고 그랬죠? 예. 그해 2월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됩니다. 그러면서 남북 회담도 거의 이제 파탄 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5월에 나경원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런 멘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좌절했을 거예요. 내가 남북관계 열심히 하려는 이 마음을 몰라주고 어떻게 나를 그런 식으로 비난하. 근데 이 전단에 북조선에 뭐라는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분노가 커졌고 그거를 뭐 조국 수석이라든지 그 이후에 김조원 수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무비서관들이 말릴 생각도 못했고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하니까 말리지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예. 저 얘기는 그러니까 본인이 총리가 된다면 이걸 폭넓게 좀 보좌해보겠다 뭐 이런 포부로도 좀 들리는데요. 김경진 의원님. 근데 이 모욕죄 얘기 말고도 조국 전 장관 기대에 못 미쳤다. 특히 젊은 층에 상처를 줘서 안타깝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민주주의적 방식 아니다. 결국은
국민 좀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는 많이 자세를 김부겸 후보자가 낮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자세를 낮추어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저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진짜 저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그리고 진짜 저렇게 생각을 한다면 비교적 드디어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국민의 평균적인 시각과 접근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우기기 또는 자기 편만 그냥 억지 주장하기 이런 데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시각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서 좋다. 총리 후보자로서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그러면 반문이에요. 가령 아까 또 나왔듯이 내년에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는데 그러면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진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특히 당의 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법무부 장관, 선거 관련 주무부 장관으로 계속 둘 거냐. 아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그럼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더 명료했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 주변에서 여태까지 우겨왔던 지금까지도 일부 우기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보면 조국이 이게 그 사태 때 보면 검찰이 무슨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수사했다라는 그 시각적 전제를 가지고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예.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의견 교환을 어떻게 하고 그게 국민들의 시각과 보편적인 일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청문회에서 하신 말씀은 그나마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비교적 희망적인 시그널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일단 이렇게 했는데 그 간극이 좁혀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과는 선을 그은 오늘 김부겸 총리였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애초에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청문회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이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김부겸 후보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면서 과태료가 체납되어서 차량이 압류 조치됐던 보도가 있었고 지방세도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었지 않나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제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 보수 회사를 하던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차량들이 회사 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가지를 못해서 그 뒤로부터 저희들은 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런 게으름을 부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지적 때문에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좀 더 이 해명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을 유지했고 유지 보수업체를 운영하던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된 회사 차량을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허술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다. 해명이 충분합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 후보자 해명을 들어보면 명의는 계속 아내가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도 그 차를 함께 썼다는 게 해명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과속이나 신호위반 같은 소위 말하는 위반 사항에 많이 걸린 건 김부겸 후보자나 배우자 잘못이 아니라 그 차를 썼던 컴퓨터 회사 직원들 잘못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되어서 날아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았다는 건 누가 뭐라 해도 김부겸 후보자 부부의 잘못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는 명의자의 소유지, 명의자의 주소지로 날라오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날아오는 이 과태료나 이 체납 문서를 못 보고 넘어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부겸 후보자 본인 명의의 차량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압류를 당했는데요. 우리가 과태료가 3번 나온 게 아니라 미납으로 차량 압류가 3번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모두 2007년 이후였습니다. 지금 말하는 IMF 전후에 뭐 배우자의 이런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시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부겸 후보자 본인이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서 3번이나 차량 압류가 됐다는 것은 행안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이건 준법 의식이나 제때제때 세금 내고 과태료 내는 의식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김관욱 교수님. 네. 다음 화면을 저하고 같이 만나볼까요? 여기 보면 2007년에는 3차례고 뭐 쭉쭉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1차례, 4차례, 1차례, 뭐 최근까지도 3차례, 총 29차례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과태료나 이런 거 한번 체납했을 때
뭐 나중에 다시 고지서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고 실제로도 그거는 당연히 꼬박꼬박 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정도면 상습범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상습범으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총리 후보자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회사 차량은 회사로 주소지로 이제 그 과태료가 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담당자가 그거를 이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처리를 이제 못했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뭐 본인 명의도 이제 한 3차례 이 과태료가 처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의원 때거든요. 그러면 통상 비서관들이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본인이 그거 하나하나 다 하지는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든 이거는 뭐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사과를 했고 그런 해명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우리 평범한 사람들 보기에는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뭐 보기에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 사과했고 그러니까 뭐 반성하는 부분들을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게 그 회사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총리 후보자의 그 역량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 내려고 해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의도성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약간의 좀 관련된 논란이 있는 게 장혜철 평론가님 보니까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었다. 이렇게 거짓 답변서를 내서 또 오늘 야당에서는 이걸 좀 지적했더라고요. 이게 다른 답변서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질의의 서면 답변입니다. 물론 실무적인 작성은 이 청문회 준비단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후보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확인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번 넘게 차량이 압류됐는데 그만한 압류 횟수를 기억 못한다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는 변명일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건 설마 이게 걸릴 줄 몰랐다거나 아니면 너무 불성실하게 서면 답변서를 작성했다는 뜻입니다. 일국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행정부처를 지휘하고 감독해야 될 분이 본인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또한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게 작성했다는 것 자질미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또 이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과거보다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정치인들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김부겸 후보자는 차량 체납, 세금 안 낸 것, 과태료 안 낸 것을 본인 스스로 다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앞에서는 저렇게 사과를 하지만 저건 이제 오랜 정치 경력이 만들어낸 능수능란한 제스처이고 마음속 깊이는 뭐 이 정도 문제쯤이야 별거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면 답변서를 이렇게 거짓으로 해명해서 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부겸 후보자의 딸들이 선거 때마다 아빠를 위해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죠. 4년 전 행정안전부 장관 청문회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첫 일성에 위장 전입의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996년 1월 동작구에서 사시다가 경기도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에 1996년 1월 17일에 전입신고를 하셔서 채 한 달도 안 돼서 2월 13일 날 전출신고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애기들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하고 집사람만 갔었습니다. 그럼 갑작스럽게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거기 사람집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후보자 본인만 과천에 선거 관계로 이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처남집이니까 제가 그런 주의적 없이 같이 옮긴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님. 화면에 저희가 잘 표현을 좀 해봤는데 2012년에 낙마를 했지만 셋째 딸이 제외 전 가족이 경기도 군포에서 대구로 주소를 이전했고 2014년 6월에는 둘째 딸, 셋째 딸이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을 했다. 이게 뭐 선거운동 후 선거후지만 투표권 위에서 위장 전입한 의혹이다. 이거 어느 정도까지 그 의혹의 경중을 좀 바라봐야 됩니까? 글쎄요. 근데 저도 현실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저거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들이 지금은 취직해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도와주러 지방에 내려올 수가 없겠지만 지난번 선거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지방에 내려와서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서 한 4개월 이상 있었거든요, 보면. 그냥 현장에 있으면서 명함 나눠주고 같이 저랑 여기저기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어쨌든 이제 서울에 실제로 수도권에 생활을 하다가 선거 때 되면 한 두세 달 정도는 같이 와서 생활을 하거든요, 보면. 근데 그게 주민등록을 옮긴 그 상황이 과연 투표권만 행사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겼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진짜로 부모, 이 김부겸 후보 자제분들이 정말로 그냥 투표권 행사만 했다, 하기 위해서 옮겼다라고 한다면 저건 법 위반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두세 달, 서너 달 이렇게 선거운동 도와주고 중간에 서울, 수도권, 서울집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면 그걸 가지고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저걸 문제 삼으면 아마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같은 문제에 걸리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현실 정치를 해보시니까 약간의 그런 관행도 있고 예. 다만 법적으로 투표권 하나 행사하는 거라면 위장전입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혀 안 내려갔다면 위장전입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근데 평소에 선거운동 같이 해줬다면 그건 위장전입 문제 삼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예. 대구는 뭐 여당에게는 최고의 험지입니다.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 표라도 뭐 더 보태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저는 뭐 지금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사실은 이렇게 선거가 시작되면 가족은 거의 그 같이 모든 것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실거주가 거기 대구에 있었던 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4개월이 됐건 5개월이 됐건 선거 기간 동안은 완전히 실거주를 대구에서 하는데 대구에서 하는 게 위장전입니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차피 투표가 행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증거, 이게 진짜 투표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은 밝혀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거주했고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계속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그 딸들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좀 몰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은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랜만에 좀 의견이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금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와중에 화면을 좀 나갔었는데 김부겸 후보자의 둘째 딸이 사실 지금은 본인 스스로 이제 배우 경력, 배우로서 활동을 하지 않지만 과거 배우 경력이 있었고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장전입 논란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위장전입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딸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분은 우리 김 의원님은 정치권에 직접 있었으니까 상황을 잘 알고 우리 김 교수님도 정치를 잘 아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실정법 위반입니다. 예. 표를 주기 위해서 주소 위전하는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거운동이라는 게 꼭 주소를 이전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부겸 후보자 따님 세 분이 주소 이전 하지 않고도 대구에 가서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난 그 총선에서도 많은 그 후보자의 가족들이 주소 옮겼다. 심지어는 지지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다는 그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차피 지금 공소시효는 지났어요. 선거법 6개월, 1년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또 우리 김부겸 후보자가 선거에 나서게 된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님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둘째 따님이 배우 출신이에요. 그래서 꽤 유명하죠. 정치권에서 아빠 선거 열심히 돕는 그 딸로 유명한 딸이 2명이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 김부겸 후보자의 따님, 본명은 김지수, 그다음에 그 연예인은 윤세인으로 활약했죠. 또 한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 이렇게 됐죠. 근데 따님은 이제 2015년에 결혼을 했는데 2012년 선거, 2014년 선거에서는 주소를 옮겼지만 2016년 이후에는 옮기지 않았어요.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그런 그 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과 결혼을 했는데 그 가족이 어떤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청문회 직전에요. 이 라임 펀드가 이 김부겸 후보자 가족을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됐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이게 좀 어렵지만 중요해서요. 장혜철 평론가님. 이 부분이 왜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특혜 펀드 아니야 의혹이 나오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해요. 저는 이 의혹이 개인적으로는 김부겸 후보자가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인펀드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무려 1조 6천억 원가량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금융사기 펀드로 지금 핵심 관계자들이 대부분 구속 수감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이종필 전 부사장이라는 라임의 실세였던 임원이 하나의 특혜 펀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펀드, 외부에서는 이런 펀드가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 이 펀드가 생겼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6명만 이 펀드에 가입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이종필 전 부사장 본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A 법인은 사실상 이종필 전 부사장이 운영하는 법인이고 이 펀드 설정의 금액을 대부분 다 가져온 투자용 법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자리가 모두 김부겸 후보자의 딸과 사위, 손자, 손녀로 채워진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들만을 위한 이 BYP 맞춤형 펀드인데 여기에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이 무려 12억 원을 투자합니다. 딸과 사위, 손자, 손녀 각각 3억씩이요. 그런데 사실 12억이라는 거금을 선뜻 투자했다는 것은 이 펀드에서 수익이 확실히 발생할 걸 알았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셈이고요. 라임이라는 회사에서 전방위적으로 정치권을 향해서 로비를 했다는 사실은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종필 전 부사장이 직접 나서서 아무도 모르는 오직 김부겸 후보자 딸만을 위한 이 펀드를 만들어준 이유,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이 주자 중 한 사람, 거물급 정치인으로 손꼽히는 김부겸 후보자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굳이 라임 부사장이 이 딸 가족에게 접근해서 비공개 VIP 펀드를 만들어줬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자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국민 정서상 납득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현철 평론가님은 이 펀드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관욱 교수님은요? 뭐 쟁점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만약에 이것이 김 후보자의 어떤 혜택을 이제 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한 것이라면 왜 차녀만 합니까? 왜 차녀 가족들만 저를 투자를 하죠? 나머지 두 딸들은 뭐 하나요? 그러니까 그 펀드를 하는 부분도 본인은 계속해서 후보자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환매하지 않았고 지금 손실이 보고 있고 알았다면 예컨대 뭐 본인도 참여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좋은 조건이라면? 근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첫째, 셋째 딸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오롯이 이게 뭐 석연치 않지 않냐 뭐 이렇게 아니요. 저는 뭐 만약에 이제 여기의 핵심은 사실은 김 후보자를 통해서 이게 된 것이냐, 김 후보자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두 딸이든 본인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로지 차녀 가족들만 했다는 거는 차녀 가족이 사실상 그것에 접근해서 정보를 알았고 그렇게 해서 펀드를 구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김부겸 후보자보다는 라임 수사 차원에서 한번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펀드가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냐면 2019년 4월인데 라임 사태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는 모르고 물론 김부겸 후보자의 사위도 굉장히 큰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라임 펀드랑 어떤 식으로든 소개를 받았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임 펀드 입장에서 보면은 김부겸 후보자의 사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수사를 하고 앞두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여권에 굉장히 그 중진 정치인과 어떻게든 끈을 닿으려는 노력은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남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심재철 지검장이 뭐 얼마나 열심히 수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수사하는 이 라임에서 그 로비하려면은 김부겸 그 뭐 친문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는 김부겸 후보자한테만 로비를 했겠습니까? 여권 실세들한테 굉장히 로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수사하라는 게 바로 국민의 요구인 겁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이고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 김부겸 후보자가 일부 매체와 인터뷰에서는 아직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게 본격적으로 불거지진 않았고 별도의 가계를 이루는 가족이 스스로 판단해서 가입한 펀드이므로 본인이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펀드라면 저 설명이 납득되겠습니다만 라임 같은 경우는 피해액만 1조 6천억이고요. 제가 거듭 강조한 것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중진급 정치인들,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속속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해명으로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자의 손자, 손녀, 그러니까 이 펀드에 각각 3억씩 투자했다고 알려진 손자, 손녀들 다 미성년자거든요.
그러면 그 명의로 3억씩 투자했으면 증여세는 제대로 납부해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도덕적으로 검증할 사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상황만 가지고 본다면 라임이 뭔가 좋은 미끼를 가지고 김부겸 후보 차녀 일가에 접근을 해서 아마 좋은 조건의 펀드가 개설이 됐고 거기에 가입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핵심 쟁점은 뭐냐면 그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 뭔가 당시에 김부겸 공직자에게 부탁을 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 네. 그다음에 차녀 일가가 그런 혹시 부탁을 만약에 있었다면 그 부탁을 받고 김부겸 후보자 쪽에 뭔가 그 얘기를 전달했는지 이 여부 이런 부분이 어떤 구체적인 증거로 좀 확인되어야만 이게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청탁과 특혜가 오고 갔는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재의 기준만 가지고 본다면 통상적으로 별도의 가족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무슨 펀드를 가입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 얘기 자체가 그냥 액면만 가지고 보면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로 뭔가 청탁이나 로비가 있었다는 그리고 그게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아하. 사실은 라임 사건 수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김부겸 후보자의 어떻게 보면 공직 적격성까지 가기는 조금은 좀 설리건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분이 각기 다른 얘기를 조금씩 온도차가 있으셨는데 일단 뭐 특혜 펀드 아니냐라는 의혹. 일단 내일까지도 김부겸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